비배. 임지는 뭐예요? 토양이죠, 토양. 그래서 임지 비배. 산림 토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시비를 할 것인가,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산림 토양에서 토양을 생성하는 암석 세 가지 밑줄을 쳐주십시오.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먼저 화성암이라는 것은 이 불화자거든요. 불화. 그래서 지각 내부에 마그마가 굳어서 이루어진 암석이 화성암이 되겠습니다. 이 퇴적암은 퇴적에서 굳어진 암석. 그래서 풍화물이 퇴적되어 굳어서 이루어진 암석이 퇴적암. 변성암은 변성된 거죠. 그 성질이. 그래서 열이나 압력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성질을 가진 바위로 변한 암석이 변성암이 되겠습니다. 이 변성암의 종류에다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먼저 화성암은 화강암이 편마암으로 된 것, 변성암입니다. 현무암이 결정편암으로 된 것. 혈암은 전판암, 천매암, 결정편암으로 된 것. 석회암이 대리석, 사암이 규암으로 된 것.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강암은 편마암으로 된 거죠, 변성암. 현무암은 결정편암. 혈암은 전판암, 천매암, 결정편암. 석회암은 대리석, 사암은 규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토양 단면도가 있는데요. 이 토양 단면도에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제일 위에 뭐예요? 유기물층, 용탈층, 집적층, 모재층, 암반. 요 먼저 순서를 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호를 또 물어보기도 해요. 기호. 그래서 유기물층을 O층이라고 하고, 용탈층은 A층, 집적층은 B층, 모재층은 C, 암반은 R. 그래서 O, A, B, C, R 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기물층부터 살펴보면 유기물층은 O12하고 O2층이 있죠. O12는 뭐냐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유기물층. O2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유기물층.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뒤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근데 O2층은 유기물이 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죠. 요걸 외우십시오. 이 O1은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이 쌓이는 것, O2는 유기물이 분해되어 있는 것.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A층은 용탈층입니다. 용탈층. 이 용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밑에 있죠. 토양의 구성 요소나 필요 성분이 물에 의해 씻겨 이동하는 게 용탈이란 말이에요. 쉽게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용탈층은 토양의 표면이 되는 부분으로 많은 성분이 씻겨 내려간 토층으로 식물의 썩은 부분이 모여 검은 빛을 띈다. 이 검은 빛도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토양에 많은 성분이 씻겨 내려간 층, 용탈층. 그 다음에 A2층에 용탈이 가장 심하다. 이 부분도 위치를 좀 쳐주십시오. A2. 그 다음에 이제 B층이 있죠. B층은 집적층. 이 집적이란 말은 쌓인다 이 말이건 쌓인다. 그러니까 아까 A층에서 용탈된 물질이 쌓이는 층이 집적층이 되겠죠. 그래서 A층으로부터 용탈된 물질이 쌓인 층이 집적층. 이 집적층에서는 B, 집적이 가장 심한 층, B2층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모재층은 C죠. A층과 B층을 이루는 암석이 풍화된 그대로이거나 풍화 도중에 있는 모재층.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모암층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였어요? 유기물층. 그 다음에 용탈층. 그 다음에 집적층, 모재층, 암반 순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그 다음에 토양의 구조, 공급 반응에서 토양 입자에 의한 분류,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이거는 그 2차 시험에서도 좀 자주 나옵니다. 입자에 의한 분류하고
진흙의 함량에 따른 분류, 이 두 가지 별표를 해주시고, 이 두 가지는 2차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표를 해주셔가지고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토양 입자의 분류라는 것은 그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토양 입자를 분류한 건데요. 자갈, 조사, 세사, 미사, 점토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갈만 외우시면 돼요. 자갈은 2.0이죠. 그 다음에 조사는 2.0에서 0.2. 이 소수점 한 자리씩 이렇게 늘어나죠. 세사는 0.2에서 0.02. 미사는 0.02에서 0.002. 가끔 이 미사를 또 실트라고도 나오기 때문에 실트도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시고요. 점토는 0.002 이하. 순서만 외우시면 되겠죠. 자갈, 조사, 세사, 미사, 점토. 그 다음에 이 진흙의 함량에 따라서 토양이 또 분류되는데, 사토는 모래사자예요. 모래사자. 그러니까 진흙의 함량이 가장 적겠습니다. 12.5 이하고, 반대로 식토는 진흙의 함량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토, 그 다음에 사토하고 식토의 중간 게 양토입니다. 양토. 근데 양토 중에서 모래가 많으면 사양토고, 진흙이 더 많으면 식양토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토가 12.5인데 12.5%씩 이렇게 증가가 돼요. 12.5%. 그래서 굳이 진흙의 함량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사토 12.5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12.5 이하. 사양토는 12.5에서 12.5를 더하면 몇이 돼요? 25. 양토는 25에서 12.5를 더하면 37.5. 식양토는 37.5에서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순서를 굳이 딱 외우려 하지 마시고, 사토, 식토, 가운데 양토, 모래가 많으면 사양토, 진흙이 많으면 식양토가 되겠습니다. 뭐 넘어가셔도 되고. 이걸 잠깐 참고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모래의 함량에 따라서 나누고, 이거는 점토 함량, 이거는 미사 함량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그냥 나눈다는 것. 미국 농무성법에 의해서 토양을 분류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의 구조는 크게 단립 구조하고, 그 다음에 입단 구조가 있습니다. 요 입단 구조에만 그냥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 단립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호랄 구조, 토양 입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대공극이 많고 소공극이 적으며 수분이나 비료의 보수력은 작다. 무슨 말이냐면 이 흙이 작은 알갱이가 여러 개 보인 게 아니라 그 덩어리로 큰 게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는 데는 좋지가 않습니다. 식물은 아무래도 공극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극도 적고 수분이나 비료의 보수력이 작다. 입단 구조, 떼알 구조로 가는데, 이거는 이 토양에 작은 그 여러 알갱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흙. 그래서 이거는 공기도 잘 통하고 물도 알맞게 지닙니다. 그래서 입단 구조는 입체적인 배열 상태를 일으켜서 토양 수이동, 보수 및 공기 유통에 필요한 공급을 가지기 때문에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 구조가 입단 구조, 떼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의 공극. 이 토양의 공극이라는 것은 그 알맹이 있죠. 토양의 작은 알맹이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토양 공극률인데, 이 공극률 구하는 공식 2번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이제 2차에서 좀 나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진 비중분의 가 비중 가로 닫고 곱하기 100, 이게 공극률. 여기 이제 분모에 있는 진 비중을 진 비중이라고 문제가 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진 밀도, 알갱이 밀도, 입자 밀도로 주기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가 비중도 부피 밀도, 가 밀도, 총 밀도, 용적중, 용적 밀도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의 반응에서 염기포화도 밑줄을 좀 쳐주시고, 염기포화도는
양이온 치환 용량분의 치환성 염기량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필기 한번 나왔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양이온 치환 용량이 30 센티몰 per 킬로미터인 토양에 수소이온이 24 센티몰 per 킬로그램 협착되어 있을 때 이 토양의 염기 포화도는 얼마인가? 이 염기 포화도는 아까 뭐였어요? 양이온 치환 용량분의 치환성 염기량 곱하기 100이거든요. 양이온 치환 용량이 30이고 치환성 염기량은 지금 여기서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였어요? 24가 흡착되었다. 그러니까 치환된다는 것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치환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24가 흡착되면 나머지 6개가 지금 치환됐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30분의 6 곱하기 100 하면 20%.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의 반응. 먼저 1번. 대부분의 인목은 중성에 가까운 5.5에서 6.5에서 잘 자라며 5.0 이하의 산림 지역은 침엽수가 식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5에서 6.5에다가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중성에 가까운 5.5에서 6.5에서 잘 자라고, 그 다음에 강산성에서 잘 자란 수종, 중성에서 잘 자란 수종, 염기성에서 잘 자란 수종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염기성에서 잘 자라는 수종에다가만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두나무, 사시나무, 서나무, 계암나무, 백합나무, 너도밤나무, 물풀의나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호두 과자를 사서, 사시나무, 서나무 사서 개밥에 주니, 계암나무죠. 개밥에 주니 너모 올라간다. 너도 밤나무, 물풀에 앞 글자 너물, 개밥이 백합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두 과자를 사서 개밥에 주니까 어떻게 돼요?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호두 사서 개, 밥이 지금 백합이거든요. 지금 이거 빨간 글씨로 쳐줘야 되는데, 개밥, 너물, 너도밤나무, 물풀의나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리막이 이게 짜증이 나요. 너무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이게 쥐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조리막에서 이게 과락을 맞으신 분이 이래서,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점수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산림 토양의 산성화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이걸 이제 제목에다가만 먼저 밑줄을 쳐주십시오. 산성물질 첨가. 산성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산림 토양이 산성화 되겠죠. 뭐 산성물질, 산성비가 내려서 토양을 산성으로 되고, 그 다음에 물의 용탈 작용, 이것도 밑줄을 좀 쳐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토양 중에 토양식물이나 식물 뿌리의 호흡에 의하여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식물 뿌리도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냈는데, 그때 비가 와서 어때요? 이산화탄소가 토양수에 용해되어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용탈작용. 또 12, 여러가지 뭐 화학 비료를 통해서도 산성화되고, 식물 유체 분해, 한랭 수분 기화의 식물 유체 분해가 속도가 느려지면 유기산이 생성. 그러니까 식물이 빨리 분해돼야 되는데 분해가 서서히 되면 유기산이 생성되어 가지고 어때요? 그게 이제 토양에 집적되어 강산성을 띈다. 그 다음에 강우량이 많은 기후적인 요인에 의해 규산염 분해 및 용탈에 의해서도 강산성, 규소를 많이 함유한 화산암과 모암인 화강암, 화강 편마암의 풍화 작용에 의해서도 산림 토양이 산성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산성물질 첨가, 물의 용탈작용 12, 식물 유체 분해, 그 다음에 규산염 분해, 화강암, 화강편마암의 풍화,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산성토양의 계량 방법, 이것도 제목에다가만 밑줄을 쳐주십시오. 석회 사용에 의한 반응 교정. 이 석회 사용은 뭐냐면 염기성 물질입니다. 염기성 물질. 그래서 염기성 물질을 첨가하면 산성에서 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석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유기물을 사용. 유기물은 간접적인 면에서 토양을 개량하는 데 도움을 주며, 유기물이 포함된 질소, 인, 칼리, 철, 망간, 풍소 등 특수 성분 공급으로 효과가 커진다. 그 다음에 산성에 강한 작물을 재배한다. 요 세 가지. 산림, 토양, 산성화 개량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밥벼나 옥수수, 규리 등 산성에 강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 미생물이 있습니다. 토양 미생물. 이 토양 미생물은 그렇게 시험에 거의 안 나오더라고 보면. 먼저 세균이 있습니다. 세균. 세균은 자급 영양세균이 있고 타급 영양세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흡수해서 사는 세균. 뭐가 있어요? 질산, 화성균, 황세균, 철세균이 있습니다. 타급 영양세균은 자기 혼자 영양분을 흡수 못하고 다른 토양 유기물을 산화하여 영양원이나 에너지원을 얻는 타급 영양세균이 있습니다. 단독 유리질소 고정세균, 공생 유리질소 고정세균, 암모니아 화성균, 섬유소 분해균.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근. 균근은 식물에 의한 양분의 흡수는 식물의 작은 뿌리와 특정 균류와의 공생관계에 의해서 상당히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집합체를 균근이라고 한다. 즉 뿌리와 균이 모여 형성된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균근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버섯 있죠. 버섯도 균이죠. 근데 버섯은 외생균근이 외생균. 그러니까 소나무 어떻게 보면 오래된 소나무 단지에 그 송이버섯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송이버섯도 균의 일종. 이 방사상균에다가만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단세포이면서 사상이어서 분류학상 세균과 사상균의 중간에 속하는 것은 방사상균. 그 다음에 조류도 밑줄을 쳐주시고, 식물과 동물의 중간 성질을 가진 미생물, 조류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토양 미생물의 생육 조건이 있는데, 이것도 온도 27, 28 이 부분에 밑줄을 치세요. 온도 27, 28. 그 다음에 최대 용수량의 60에서 80 이 부분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토양의 깊이는 2, 3cm 깊이에다가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나머지는 그냥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지 12방법이 있습니다. 임지 12방법. 요거는 좀 별표를 좀 쳐주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식혈 시비. 식혈 시비는 뿌리 주위에 구덩이를 파서 시비. 그러니까 식혈 시비는 먼저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다가 비료를 넣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는 게 식혈 시비. 뭐 그림이 있을 건데 이거죠. 예. 먼저 땅을 파고 이 땅 속에다가 뭐예요? 비료를 넣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주는 게 식혈시비. 대신에 여기에 이제 비료가 어떤 안 좋은 물질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좀 넣어주고 심어야 되겠죠. 위에다가. 그래서 식혈시비는 식재 구덩이 밑부분에 시비하는 방법으로 나무 크기에 따라 구덩이를 판 다음 비료를 바닥에 넣고 비료의 해를 막기 위해 바닥을 3에서 5cm 정도 덮은 다음에 그 위에 묘목을 식재하는 방법. 이 방법은 밝은 직후 비료를 흡수하는 이점은 있으나 식재 구덩이를 크게 만들어야 하고 작업 효율이 낮으며 비료
비의 위험도가 있다. 굉장히 언제 이거를 다 하겠어요. 이게 비료 넣고 또 흙을 넣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비료 피해 위험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 시비. 이 전면 시비는 수관의 밑을 가볍게 파고 전면으로 시비, 그냥 우리가 비료 주듯이 전면에 땅을 약간 긁어주고 그 비료를 해주는 게 전면 시비. 이건 아마 그림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 시비. 이 환상 시비는 구덩이를 파지 않고 원 둘레 전체에 홈을 파서 고루 시비. 보시면 여기 있죠. 나무가 있으면 환상이 지금 동그랗단 말이에요. 동그랗게 비료를 시비해 주는 방법이 환상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재 묘목 나무들의 원형으로 구덩이를 파고 비료를 주는 방법으로 환상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방 시비. 측방 시비는 묘목의 줄기를 중심으로 가지가 긴 가지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둘레 구멍을 파고 시비하는 방법. 측방 시비는 이 양 옆에다가 시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어린 나무 같은 경우는 끝 부분에 하지만 좀 성숙목은 가장 긴 나무의 반, 여기다 해라고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 양 옆 측방에다가 비료를 시비하는 방법, 측방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지 시비 시 유의사항, 요 부분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요게 이제 시험에 유의사항 중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금 6번까지 있는데 한번 1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비료입자가 잎목의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인분, 개분, 퇴위증은 완전히 부숙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너무 과다한 양을 시비하지 않는다. 비가 올 때나 비 오기 직전 또는 강풍 시에는 시비하지 않는다. 장마, 늦여름, 늦가을에는 가급적 시비하지 않는다. 이슬이 없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시비한다. 이거를 여러분 이제 상식적인 건데 시험에 그래도 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비량.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요것도 시비량, 선분량도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비료목, 별표를 해주십시오. 이건 이제 콩과 수목하고 비콩과 수목 두 개로 나눠주는데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먼저 콩과 수목 수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카시나무, 쌀이나무, 자기나무, 칡. 앞글자만 싸서 아싸 자치기. 이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자치기 하잖아요. 이렇게 자로 애가 나무를 이렇게 아싸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싸 자치기. 그 다음에 비콩과 수목은 소기나무, 오리나무, 보리수나무로 앞글자만 따서 소가 귀를 먹었다는 오보를 보냈다. 오리나무, 보리수나무에서 오보. 그 다음에 비료목의 효과도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 비료목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 산림 토양이 더 어떻게 보면 그 척박한 거에 반대가 뭐죠?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비료목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낙엽을 통해 유기물을 공급하고, 또 비료목의 뿌리옥이 침엽수종의 균근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뿌리옥이. 뿌리옥은 죽은 후에 땅속에 질소 성분이 되고, 비료목의 잎이 떨어지면 침엽수종의 잎이 분해를 도와서 지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요 비료목의 효과 4가지. 유기물, 낙엽이 유기물을 공급하고, 비료목의 뿌리옥이 균근 형성에 도움을 주고, 또 뿌리옥은 죽은 후에 질소 성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잎이 떨어지면 침엽수종의 잎의 분해를 도와 지력을 높이는 게 비료목의 효과가 되겠습니다.